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알짜배기 땅으로 불리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개 매각됩니다. 한국전력 부지 바로 옆이고요. 지하철 2호선이랑 9호선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지금 개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전부지를 산 현대를 비롯해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게 뻔한데 너무 서둘러 파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땅을 사려는 기업을 도우려는 게 아닌지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측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운영체제 OS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죠. MS가 윈도우의 새 버전인 윈도우 10을 내놨는데요. 사용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윈도우 10을 깔고 국내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문제는 액티브엑스입니다. 이 문제 아직도 안 끝났나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런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하면서 코스피 2000선이 깨졌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장 중반부터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의 위안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위안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시장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전역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출 쪽이 어렵고 결국 내수로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나 절하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들이.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화장품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래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코스닥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수 확인을 해드리면요. 거래소는 16.52포인트, 0.82%가 하락한 1986.65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증시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4.08포인트, 1.89%나 빠지면서 732.2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위안화 절하가 아무래도 쇼크를 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게 이제 2000선을 내려가게 된 건 상당히 또 상징적인 일이잖아요. 한 5개월 만의 일이죠. 네네. 사실은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주식 투자를 해서 저희들 틈새 시장 잘 공략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올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종,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죠. 네.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진다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의 특징적인 부분을 중에 아주 큰 것이 하나가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미래의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다는 것, 특별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던 기업조차, 즉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 전망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제조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틈새 시장을 열어주는 바이오 제약이라든가 게임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최근에는 음식료까지 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네. 한국 시장 전체를 보면서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한국의 기업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가격 조정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 그래서 달러 강세, 이런 것 하면서 걱정을 해서 그거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미국 금리 인상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 시장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영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라 지금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네. 이미 한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본격적으로는 하락 시작이냐 이런 정도는 아니겠고 하락이 어느 정도 중반 정도 수준까지는 온 것이 아니냐. 거래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사실 오늘 오랜만에 이틀 연속 빠진 것이고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기준으로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네, 그런 표현이 예. 있습니다, 성경에. 네. 지금 주식시장이 꼭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보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시장 대응은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만 이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의 경기 민감 업종들은 당분간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기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중국 위에나까지 저렇게 된다면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한국에선 대표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이런 것들이 다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위 한국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업종군들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역시나 틈새 시장,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른 투자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주요한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구글도 사실 굉장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아서 관심이던데 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 합병을 통해서 이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돼 왔었는데 다음 네. 카카오가 새롭게 인사안을 내놨는데 30대 젊은 CEO가 이끄는 단독 대표 체제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임 단독 대표가 올해 35살인데요. 임지훈 현 K큐브 벤처스 대표인데 기존에 이제 이서구 최세훈 공동대표가 48, 49살 이렇게 됐으니까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K큐브 벤처스라는 곳은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죠. 예,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요. 네. 주요 인내정자 이력을 보면은 이제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NH 기획실이나 소프트뱅크 벤처스 이제 수표식 심사역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투자 전문 회사 벤처 네. 캐피탈 K큐브 벤처스 대표 회사를 맡아왔는데요. 이제 모바일 시대에 맞는 인물이 이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최세용 이서구 공동대표의 제안과 추천을 통해서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계와 이제 벤처업계의 신세대이자 주축 세력으로 불렸던 이제 80년대 학번들 네.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기도 하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최세훈 대표라든지 이서구 대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제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나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리고 이재용 다음 창업주 이런 분들이 네. 다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큰 틀의 방향 설정도 하고 이런 네. 것이 총수다운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벌 총수와 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좀 노쇠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실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뒤에서 조정한다는 말씀을 자기가 내포하고 있는 편한 건가요?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그렇고 제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굉장히
젊은 사람이 성공을 하다 보면은 예. 이 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던데 예. 뭐 이서구 대표나 뭐 최세훈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 뭐라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요. 예. 아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임지훈 대표의 그 방향이나 뭐 평가를 보여주겠죠. 예. 네. 롯데그룹 얘기는 계속해야지 될 것 같으네요. 오늘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예, 맞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발생한 지 벌써 16일, 보름이 지나서 사실 이제 롯데 얘기도 나오면은 또 롯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좀 굵직한 뉴스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11시 롯데호텔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문 뭐 이렇게 내놓고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지난번 공항에서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과감히 개혁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경영 투명성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거리를 보면은 롯데 호텔을 상장하겠다. 그러니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시장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안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롯데 호텔의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런 것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서 순환 출자, 롯데그룹 순환 출자와 관련된 뭐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서의 해설 같은 걸 보시면 정말 이 서로 출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기회로와도 같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겠다 이런 것이고요. 뭐 지배구조 개선, TFT 출범을 시키고 기업문화 개선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뭐 이제 롯데그룹 기업 공개가 가장 굵직한 뉴스입니다. 롯데호텔에 대해서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 뭐 L1에서 L12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암호 같은데 이런 일본 계열 회사의 지분 구성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요. 주주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 공개를 추진해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순환 출자의 80%를 연말까지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순환 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은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롯데 내부에서 계속 이제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버지 쪽에서는 이제 신동빈 회장 쪽으로 이 대표자가 바뀌었던 일본 쪽에 있는 L 투자회사들의 대표자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그런 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 쪽에서는 또 신격골 총괄 회장이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서는 꺼내기 쉽지 않은, 물론 이제 직접 꺼낸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통보전 같은 것도 벌이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전국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연합회가 롯데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고 결제 거부 운동까지 벌이겠다, 이런 소비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고요. 뭐 시민단체들도 물론 이제 롯데를 포함해서 재벌의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형인 신동주 전 회장은 이렇게 조용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에 있었던 것들에 비쳤던 이런 모습 같은 것이 그 정말 일본 쪽에서 활동해 오셨긴 하지만 정말 일본인처럼 비쳤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몇 효과를 불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법제라든지 국내 법 같은 거 보면 신격호 회장이 추구해왔던 뭐 소위 말하는 뭐 언론에서 평했지만 뭐 손가락 경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제어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일단은 법적인 뭐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주총에서의 대결, 표대결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는 종종 이제 뭐 그 일본 쪽 입국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비치고는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주 회사를 만든다면 롯데 쇼핑이 핵심이겠죠? 그게 좀 이제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 쇼핑은 이제 이 개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신동주, 뭐 신동빈 이런 분들인데 롯데 호텔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오히려 호텔 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400개 이상의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각자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것은 네. 좀 아직은 좀 점치기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정부패를 방지하자 그래서 제정된 게 김영란법이잖아요. 예, 예. 저는 사람 이름보다 그냥 5만 원법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예. 근데 왜 이 김영란법 때문에 축산업과 또 화훼 농가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고 있나요? 예, 일단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원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지난 5월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게 나왔던 이 금액인데 뇌물로 볼 수 없는 선물의 상한액이 5만 원이다. 네. 이런 선이 제시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곧 이제 몇 달 있으면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농수산물 선물 세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제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선물로 좀 하라 이렇게 권할 때도 있는데 네. 이런 선물 세트의 가격이 대부분 5만 원을 넘습니다. 다 걸리겠군요. 5만 예, 원에.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구 특히 농민들이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런 민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실제로 최근 공청회만 열려도 전국 각지에서 이제 농축산 농가들이 많이 와서 이제 국회의원 대회의실이 가득 메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농민들 입장을 좀 반영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은 꽃바구니 이런 것도 사실 5만 원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 축산농가 못지않게 다른 곳들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줄 수 있겠다. 뭐 이런 건데 특히 네. 이제 화훼농가가 대표적입니다. 한국화훼협회가 이제 추정한 그런 건데 승진 네. 축하난의 가격을 뭐 7만 원 이상으로 보고 뭐 또 이런 경조와 관련된 그런 화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그거를 가격을 넘어설 것이고 뭐 외신업 중앙에도 이제 1인 평균 식비가 3만 원에서 8만 원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5만 원을 넘는 가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사학단체 같은 경우에서 김영란법의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 이제 과대하게 확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이렇게 네.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김영란법 취지는 분명히 좋은데 그렇죠. 부정부패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시행령 제정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네. 운용 의무를 좀 찾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예, 이 예. 광복절 특별 사면안이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나요? 될 예정인가요? 네, 됐는데 뭐 일단 뭐 결정은 대통령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예. 안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조간신문에 보면은 네. 최태원 회장, 김승현 회장이 관건인데 최태원 회장은 들어갔는데 김승현 회장은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 두 분 다 포함됐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결정은 이제 대통령이 몫입니다. 모레 이제 임시국무회의 여러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 보면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성의도 표시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면안에 어떻게 포함돼서 네.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해 의견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전화기 부품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로 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럼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지? 격주로 11시간, 13시간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죠.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이다 보니까 일하는데 좀 더 힘들고 지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기계 열도 있어서 여름에 많이 힘든 편이죠. 땀도 많이 나고 실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외에서 뭐 박스 나르거나 부품 나르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건강관리에도 좀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따로 운동을 할 시간은 없고요. 과일 같은 거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갔고요. 지금 한창 바쁠 시기라서 이 시기 좀 지나고 한가할 때 지금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부나 업주 등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뭐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뭐 문제될 건 솔직히 없어 보이지만 신생 공장이나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서울 강남에 남은 마지막 금사랑이 딱으로 불리는 곳이죠.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인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이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얼마 전에 사서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한국전력 부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이 갖고 있는 한국감정원 땅, 예전에 감정원 땅하고도 포함이 되는 곳인데 서울시가 이곳들을 다 묶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건설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년한 땅의 감정평가 예정 가격을 보니까요. 거의 1조 원에 가깝고요.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헐값에 매각을 하는 것은 대기업을 좀 돕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얘기는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의 최승섭 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팔겠다라고 공개 매각 공고를 냈죠.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곳이 맞나요? 예,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네. 이제 흔히 삼성역과 보은사역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은 한국전력이라는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산천병과의 사이에 있는 건물이고요. 예.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소방서 뒤쪽에 있는 땅입니다.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업무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대형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계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업무 시설과 관광, 숙박, 또 뭐 집회 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라서 땅을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실련은 왜 반대하시나요? 예, 우선 그 말씀하신 그 마이스라는 게 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박람 등을 말하는 건데요. 뭐 저희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마이스 산업 발전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좀 논의로 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지금 그 시우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금싸라기 땅 결국 시민들의 공공재산인데요. 예. 이런 재산을 서울시가 기업 특혜와 개발을 위해서 무리하게 매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전무질 현대차가 약 3.3제곱미터당 4.2억, 그 10조라는 그 비보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의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굉장히 무리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현재 도심부의 대형 빌딩의 토지가 정도가 3.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삼성동의 가치 발전 가치를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3.3제곱미터당 4.2억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지금의 그 오르고 있는 시가를 보면은 뭐 제대로 주고 샀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충분히 적당한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고, 뭐 지금 현대차 부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저희가 지금 서울 의료원 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약 1조에서 1.5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요. 개발 이후에는 이 가치가 더욱더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인데 서울시가 무리해서 지금 급하게 팔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지금 최 부장님이 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둘러서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눈독을 다 들이고 있는데 빨리 줘서 낮은 가격에 사서 개발 후재를 많이 누리도록 특혜를 주려고 한다라는 의혹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기가 개발하게 되면은 이게 시유지라면은 토지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시민들의 재산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이번 달에 매각을 하게 되고 민간 기업의 소유가 된다면은 그런 개발 이득이라던가 토지 가격 상승을 다 민간 기업이 사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한전부지 샀으니까 현대차는 관심이 있을 거고 옆에 인근에 감정원 부지를 매입한 게 이제 삼성생명이잖아요. 예, 삼성이 예전에 이 타운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이 둘이 아마 돈도 제일 많고 사려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1조 원 정도인데 그 1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이렇게 유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투기자본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뭐 현대차라던가 뭐 삼성그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재벌그룹 이 정도가 매각 대상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 땅을 뭐 어떤 대기업이든 사서요. 전체적으로 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이렇게 키운다면은 글쎄 그게 굳이 시민의 그 권리를 뭐 해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서울 의료원 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 마이스 복합단지로 키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내건 기준 자체가 3,000제곱미터의 전시회 그리고 뭐 전시실, 뭐 회의장 이 정도입니다. 3,000제곱미터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은 지금 코엑스에 있는 가장 작은 전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전시장을 얻기 위해서 현재 1조 원 그리고 앞으로는 수조 원에 달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재산을 기업들한테 헐값에 매각한다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전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으세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공영 개발이요? 그렇죠. 공영 개발은 이제 SH라는 서울시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영 개발을 하는 것이 뭐 공공의 이익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만약에 뭐 SH공사라든가 서울시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공영 개발이 도저히 안 된다면은 미래의 가용 토지를 남겨두는 것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 발전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공기업 이전 부지라는 거는 결국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정된 것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나간 자리에 더욱 과밀화된 지금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뭐 나주를 이전했지만 그 자리에 100층이 훨씬 넘는 대형 빌딩이 들어가면서 그 자리는 기존의 한국전력 이전 때보다 더욱 과밀해질 것이고 더욱 모든 기능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개발이겠지만 공영개발이 참 힘들다면은 미래에 뭐 서울 시민들이라던가 서울의 뭐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공용 토지 남겨두자
이런 것도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남겨두기에는 땅이 좀 많이 놀게 될 것 같아요. 넓은 땅이.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서울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이제 마이스가 이제 뭐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은 장기 임대를 주자는 겁니다. 꼭 땅을 팔 필요는 없거든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가 매각하는 이유로 뭐 마이스 시설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특히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장 몇 개 짓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창의적이라는 동떨어진 사업이고요. 결국은 다 토건사업밖에 될 수 없고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뭐 해외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창의적인 발전 생각들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지 이걸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뭐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인 거죠. 두 가지 방법 제시를 해주셨는데 SH공사는 지금 부채가 많아서 여력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 임대로 들어오기까지 또 개발을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걸 서울시가 하기에도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복합역사라던가 뭐 흔히 저희가 가장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철도의 민자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 땅주인들이 뭐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복합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땅주인이 가지고 있고 뭐 30년, 40년의 장기 임대를 한 다음에 임대 수익으로 토지 소유주는 이득을 보는 것이고 그 이제 임대를 하는 주체는 이 땅을 적절히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SH공사가 뭐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데 약간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은 힘들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물론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장기임대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실련 측에서 서울시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서울시 측에 항상 뭐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신데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국제 교류 복합지구 시설을 위해서는 창의성 있는 민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라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민간의 창의성이 여기 얼마큼 들어올 것이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식 차이다 정도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가치관에 봤을 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창의성이 토지를 사고 개발하는 거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일단 공개 매각 방침을 밝혔는데 아직 그러면은 입찰은 안 했죠. 시작을 안 했으니까 경실련 측에서는 이걸 걷어들였으면 하는 걸 실제로 바라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원하는다기보다는 가장 돼야 될 것은 이제 걷어들이는 것이 가장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분명 시장님의 가장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 경실련 측의 주장도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재테크 고수들의 비법을 심층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숨은 고수의 재테크. 이번 주에는 좀 더 특이한 쪽이라고 할까요? 1인 기업이 갑이다의 저자이신 윤석일 1인 기업 연구소장 모시고요. 1인 기업으로 재테크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인 기업에 대한 책도 시리즈로 내셨고요. 1인 기업 연구소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혼자 하시는 1인 기업인가요, 여기도? 예,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기업 연구소도 1인 기업이 하는데 1인 기업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지금 직장인들의 현실은 이제 평생 고용이란 개념도 없어지고 또 반대로 평생형형이란 화두를 두고 직장을 하고 있는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평생형형의 화두는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화 시키는 게 평생형의 화두를 단순히 꿈이 아니라 실제화시키는 게 저희 1인 기업 연구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건데. 실제화시키는 방법이요?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1인 기업 연구소에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1인 기업
1인 기업가, 1인 창조 기업 이런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1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1인 기업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요. 지식, 경험, 노하우. 사실 자본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지식, 경험, 노하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의미를 부여에 따라 그게 가장 이제 1인 기업 시작하는데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 내가 당장 어떤 1인 기업에 대한 아이템 아니면은 1인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이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무작정 뛰어들은다면 그 쟁쟁한 고수들의 1인 기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즉 준비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바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는 퇴근 후나 주말 어떻게 시간을 좀 쪼개서 준비하자는 게 이제 그런 1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이죠. 그러면 제가 윤 소장님이 1인 기업을 하시게 된 그 준비 과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얘기를 하면 좀 긴데요. 짧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전에 했던 일들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강연이나 출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전에 했던 일들은 이제 용접하고 산업용 보일러를 운영했던 일을 했습니다. 진짜요?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놀래더라고요. 네, 놀라운데요? 지금하고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저랑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20대의 저와 40대 아니면 50대의 저와 스스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석이라 지금 이렇게 살면은 네가 나중에 내 나이 때 됐을 때 후회할까? 그러니까 저와 혼자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나의 본성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했는데 강연을 나갈 때였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강연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외적인 시간 물론 많이 피곤했죠. 용접 끝나고 바로 옷 갈아입고 정장 입고 강의를 나간다는 모습이 돼서. 그때는 강의를 어떤 강의를 하셨어요? 주로 이제 문화센터에서 스피치 강의라든지 이제는 소위 말해서 초보 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를 다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를 하셨군요. 조금 이른 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몇 년 걸리셨어요? 준비 과정은 대략 5년 걸렸습니다. 5년 하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1인 기업을 창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겁이 나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윤 소장님보다는 연배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불안해하면서도 못 나오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인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먼저 고민하는 직장인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고민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요? 1인 기업에는 2가지 종류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즉 1인 기업은 성과 기반형 1인 기업과 연구 기반형 1인 기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과 기반형 1인 기업은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나 를 바탕으로 한 건데 쉽게 얘기 드리면요. 여건만 갖춰진다면 애완견은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을 잘 키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 내가 만약에 애완견을 잘 키웠으면 저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를 의미를 부여하고 프로세서화 시켜서 돈을 버는 1인 기업이 바로 성과 기반형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연구 기반형 1인 기업인데요. 연구 기반형 1인 기업은 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부, 꼭 어떤 공식적인 학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구 기반형 1인 기업에는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보편화되었지만요. 미국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자기개발 그 대표가 있는데 그 분의 자기개발 커리큘럼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성과가 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걸 공부를 해서 국내에 가져와서 그걸로 1인 기업 하시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이 그래요. 스티븐 코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데일리 카네기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공부해서 1인 기업을 하신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굳이 법인으로 설립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런 게 좀 장점인가요? 1인 기업의 어떤 명언이라고 할까요? 명언 중 하나가 최대한 작게 시작하라입니다. 최대한 작게. 최대한 작게 시작하는 가장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지식, 경험, 노하우 이 3가지로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게 참
정량화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지식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 어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측정해서 해야지 되나요? 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라고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두르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 맨 처음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 본업을 단단하게 붙잡아라. 절대 본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생계죠 한마디로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실험하는 거죠.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때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죠. 그렇겠죠. 금전적인 손해도 당연히 감내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먼저 갖고 있어야 그 손해를 이제 충당을 되는 거죠. 그러면 윤 소장님의 예로 또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그 걸로? 준비 과정에서의 뭐 손해도 봤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요. 어땠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강의 나갈 때 사람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첫 강의, 그러니까 돈 받아서 처음 나갔던 강의는 강의료가 얼마인데 기름값은 얼마라? 오히려 손해를 받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저의 실력과 능력을, 그러니까는 돈보다는 어떤 본전보다는 기회,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갔었던 게 이제 저의 어떤 가장 큰 예시이죠. 그러면은 1인 기업을 하는 것, 이것도 창업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창업이라고 하면은 기술 기반의 뭐 그래서 뭔가 판로를 찾아서 공급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1인 기업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업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요. 일단은 원재료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원재료는 내 지식, 경험, 노하우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다른 겁니다. 대신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자칫 잘못했다간 고객들한테 소위 말해서 득보잡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상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정량화될 수 있는 거. 그게 자기의 지식을 정량화할 수 있는 건 즉 프로세스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창업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말 그대로 1인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세스화 시키는 걸 고객한테 제공할 거를 끊임없이 고민해라. 얘기를 하는. 약간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프로세스를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나요? 저를 예를 들자면요. 지금 제가 이제 1인 기업의 갑이다 실전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도 통계를 보면요. 1인 기업이 8만 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많지요. 구체적으로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1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1인 기업 중에 1인 기업으로 가는 프로세스, 즉 제가 말하는 실전편에는 6단계. 6단계요? 이 6단계를 단순히 말로 1인 게 아니고 글로 표현하고 도표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상적인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6단계는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인 기업하고 프리랜서는 어떻게 달라요? 1인 기업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지어 어떤 세금 문제까지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게 1인 기업이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 개념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 그 프리랜서의 특징이죠. 1인 기업은 정말 기업인데 혼자 사장이고 직원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는. 대신 프리랜서는 그 약간 좀 자유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1인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뭐 그런 프로세스도 만들어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수입 많이 올리세요? 어떠세요? 당당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직장 다닐 때보다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직장에서 정식으로 이제 1인 기업을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되셨고요.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잘 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신 거네요. 나름대로 큰 자부심입니다. 그 대체로 어떤 종류의 1인 기업들을 많이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경험을 했던 분야를 가지고 1인 기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간연 전문 1인 기업과 그다음에 지피를 바탕으로 한 1인 기업을 주로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로 좀 들어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생 친구예요. 나이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 24살이었죠. 작년에 만났으니까요. 24살인데 1인 기업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1인 기업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식, 경험, 노하우인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은
너의 10대 시절이 있다. 지금 10대에 관련된 1인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10대에 꿈은 기본이고 진로 관련된 걸 코칭하는 사람들이요. 너도 그러면은 10대 친구들을 향해서 1인 기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강연 관련돼서는 스피치 학원을 다니든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책 쓰는 거는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지금은 25인데 2권의 책을 보유하면서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많이 나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20대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전편에서 더 많은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일 1인 기업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김수와 무거보기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모두 셀러 구름이 허리케인이 장수를 기원하는 긴 이름처럼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타이어.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윈도우 10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신 분 많을 텐데요. 쓰다가 당황하신 분도 많으시죠. 갑자기 인터넷 뱅킹이나 또 정보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액티브엑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선 다 퇴출됐다고 하는 액티브엑스 또 문제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생생경제 3부에서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